안녕하세요. 인문학열전 홍사정입니다. 유려하게 뻗은 지붕선과 차곡차곡 놓인 기와장, 넓은 대청마루, 버선코끝을 닮은 독특한 처마까지 어딘지 모를 향수를 자아내는 공간, 바로 한옥입니다. 인문학열전. 오늘은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문화에 영향을 준 한옥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가 고스란히 잠든 공간, 한옥. 서양 건축과 비교해 다소 고리타분하다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옥이 가진 인문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현대적 감각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한옥연구가 이상현 소장은 공간을 흐름으로 파악하는 한옥만의 독특한 건축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어떤 서양 건축도 대체할 수 없는 한옥만의 특별한 미학을 만나보자. 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옥이 가진 특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연구해 오신 분이시죠. 한옥연구소의 이상현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옥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름다우냐 그러면 뭐 사람들이 이렇게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게 또 현실이기도 한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한옥의 아름다움을 찾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한옥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름다운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잘 못하죠. 좀 멈칫멈칫한다고요. 근데 그 일반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전문가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이제 그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 사실 미학이 없어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강제 점령을 당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나라 민족적인 자존심이 완전히 이제 사라진 상태에서 서양의 미학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미학은 지금 서양 미학인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나름대로 저희가 성장할 만큼 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미학을 이제 서양 미학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다시 찾아서 해석할 만한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 미학 관련을 해서 뭐 공부를 했고 책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서양 중세 시대의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미학을 우리 한옥에 대비를 시켜서 연구를 해보셨다면서요? 그 사람들은 아름다움이라는 게 대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대상에 있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이제 비례죠. 그래서 비례라는 게 서양의 뭐 유구한 미학적인 전통인데 그거를 그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걸 두 개로 나누죠. 비례와 통합. 그래서 이제 뭐 부분 비례와 전체 비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분 비례와 전체 비례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의 코가 아름다워요. 그럼 우리가 야, 너는 참 코가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야, 너는 코만 아름답다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삐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전체 부분 비례하고 전체 비례가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부분이 다 맞았을 때 전체의 형상이 제대로 갖춰진다라는 개념이 이제 통합의 개념입니다. 통합의 비례.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발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한 게 이제 비례, 통합, 발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금의 개념에는 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빛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걸 명료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아름다움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발금이라고 해서 빛으로 이제 나누어서 구별해서 이제
밝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비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그 전통 한옥에는 탁월한 비례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또 우리 한옥을 보면 사실 정확한 비례를 가진 한옥이 없다. 또 이렇게 보기도 한다면서요? 다른 나라는 이제 제작 비례가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비례하고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비례, 제작 비례와 미적 비례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황금 비율로 건물을 지어버리면 그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작 비례와 그 미적 비례가 좀 다릅니다. 서양 친구들은 건축하면 건물이었어요. 건축은 곧 건물입니다. 그래서 명암을 만드는 것처럼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축하면 건물 더하기 마당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마당이 건축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례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당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 그 담장이 쌓이고 이래가지고 구획이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당을 어떻게 비례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포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비례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 한옥에는 그 서양처럼 정확하게 비례에 맞는 그런 한옥은 없다고 볼 수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남아있는 그 아름다운 한옥 중에서도 그렇게 정확한 비례를 가진 한옥이 없습니까? 일단 건축에서 비례는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둥이 두 개가 1대1로 맞아야지 안 무너지겠죠. 네. 근데 그거는 제작 비례에 관한 문제고 그거를 아름다움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는 비례가 우리한테는 없다라는 거죠. 부분적인 비례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쳐도 전체적인 비례, 즉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통합의 아름다움을 한옥에서 찾을 수는 있습니까? 그 서양 같은 경우에는 비례가 이제 부분 비례의 합이 전체 비례거든요. 그거는 그 부분이 전체를 위해서 딱 구속되는 상태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서양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힘든 게 그 우리나라는 기둥 같은 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는 삐딱하고 하나는 실제 나무 있던 걸 그냥 갖다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부분 비례가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 비례를 맞춰서 전체 비례를 맞춘다는 개념이 우리한테 성립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는 불균형을 통해서 그러니까 각 부분에 자유를 충분히 주고 개성을 주고 그것들이 만드는 불균형을 통해서 이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게 우리가 이제 지붕선을 잡을 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붕선을 잡는다고 하면 설계실에서 아마 그 건물과 지붕선의 비례를 이제 잡아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그걸 맞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맞추냐면 건물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 지붕선을 이제 맞출 때 대장목수가 이게 마당을 안고 그걸 보거든요. 거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붕선이 건물하고 잘 어울리는지 봤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마당과 지붕선이 어울리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당을 우리가 안고 건물을 보다 보니까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요. 네. 그래서 건물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또 주변을 같이 보는 거죠. 산이 있으면 산을 보고 물이 있으면 물을 보고 들도 보고 마을이 있으면 또 마을도 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선 하나를 딱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비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제 미학 조건 중에 이제 밝음이 남았습니다. 이 기준으로 이제 한옥을 볼 때 한옥은 직사광선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창호를 네. 통한 광선의 방식을 이제 통용을 시키는데 한옥이 가진 특유의 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점을? 서양 같은 경우는 직사광선, 색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는 물건이 갖고 있는 물성과 바탕색을 중시 여기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가장 근본적인 건 이제 건축 차이에서 나옵니다. 건축이 서양은 이제 벽식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벽을 다 쌓고 그 위에 이제 지붕을 얹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벽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벽을 두껍게 쌓아야 되고 또 창과 문을 내고 싶은 만큼 낼 수가 없어요. 또 벽이 두껍기 때문에 그 한낮에도 깜깜하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 안으로 직사광선 들어오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외국에 이제 나가서 보면 처마가 거의 없죠. 그래서 직사광선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친구들은 유일 신앙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빛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빛이 굉장히 중요한 미적 기준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친구들하고 다른 게 이제 뼈대 집을 지어요. 나무 뼈대를 이렇게 짓기 때문에 벽이 무너져도 집이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을 내고 싶은 만큼 낼 수가 있고 문을 내고 싶은 만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 집안의 조명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는 햇빛, 직사광선을 그러니까 조명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냉난방의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햇빛이 집안에 안 들어오게 하고 겨울에는 햇빛이 집안 깊숙하게 들어와서 난방용이 될 수 있게 그거를 결정하는 게 우리 처마의 그 내밀기 길입니다. 네. 사실 이제 한옥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또 한옥이 걸어온 역사성을 더 돌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네. 하는데 그 독특한 역사를 상징하는 한옥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구둘이라면서요? 원래 한옥은 사실 굉장히 좁아요. 네. 그게 그럴 수뿐이 없었던 게 우리는 구두를 썼잖아요. 그 구두를 쓰게 되면 실내 공간이 작은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이 기본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구들방을 만들고 그 앞에 실내 마당, 봉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충분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 이제 큰 마당을 만들어 놓고 겨울에도 집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큰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후다닥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서양은 구들이 없다 보니까 집을 크게 지을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불을 피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천장이 아주 높아야 됩니다. 집에 불이 안 붙으려면. 그래서 집이 커지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겨울에는 마당을 집 안으로 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중정이라고 그러죠. 네.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 마당.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집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화성 행궁 같은 데 가보면 그 왕이 살던 방이 요즘 뭐 우리가 사는 방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들은 야, 한옥이 너무 작다. 우리는 너무 가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전략적으로 집을 작게 짓는 걸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는 자기 집을 다 한 채씩 갖고 살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구들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옥에서의 마당은 정말 매우 특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마당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 가운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코라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서양에서는 건축을 철학적으로 접근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좀 낯설죠. 그래서 코라라는 게 그 이데아와 이 세상. 이데아는 이제 원본이고 이 세상은 이거의 이제 모사품인데 이데아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데아를 보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세상을 만들려면 뭐 재료도 있어야 되고 만드는 장소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코라라는 개념을 하나 만듭니다. 근데 그게 우리 마당하고 아주 흡사해요. 왜 그러냐면 코라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 세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그 코라는 없어지지 않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없애고 이러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코라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자궁이라고 표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건축에서 마당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당이라는 것이 자연과 인공물인 건물 사이에 있는데 이게 안 보여요. 마당이 건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분명히 건축이라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느 날 보면 결혼식을 하죠. 네. 그래서 막 신나게 놀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생겼다가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한옥은 갖고 있지만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어느 순간 나왔다가 사라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코라라는 그 마당이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당이라는 게 역시 그 자연의 구속을 받는 거고 또 마당이 없으면 한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당하고 한옥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당이 한옥을 낳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라라는 개념을 네. 한옥 그 마당에다 비교를 하는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한옥을 우리가 외국인한테 설명을 해주려면 이런 개념 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네.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 마당은 살림집뿐만 아니라 불교 건축에도 또 도입이 되기도 하죠. 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사찰이 조선 사찰 건축의 표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후에 이 방식이 향교와 소원으로 또 이어집니다. 이런 사실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건축의 역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상층부, 지배계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 건축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의 그 교회 건물이라든지 궁궐에 관심을 갖죠. 그래서 양식이 어떻게 변했느냐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 양식의 구분 하에서 이제 살림집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마당이라는 게 이제 살림집이죠. 살림집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들 때문에 마당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살림집에서 출발한 이 마당이라는 게 사찰에도 들어가고 서원과 향교, 궁극적으로는 창덕궁 같은 데 보면 이제 거기에도 마당 개념이 이제 네.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축의 역사가 지배계층의 역사가 아니라 위아래가 같이 건축을 그 개발하고 보완하면서 이제 주고받는 상태로 발전했다는 게 세계적인 건축 역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미술사학자이신 고유섭 선생께서 조선의 미를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구수한 큰 맛이다. 네. 이 구수한 큰 맛, 이거 한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구수하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숭늉을 얘기하는데 숭늉을 우리가 끓일 때 아주 뭐 기교적으로 끓이는 게 아니잖아요. 대충 끓이죠. 그래서 마시면 이제 구수한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섬세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크다는 것은 섬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괜찮더라.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수하다는 말이, 구수한 큰 맛이. 근데 이제 그 부족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섬세하지 않으니까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부족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전체적으로 리듬을 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구수한 큰 맛이다 하면 기교적이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볼만하고 또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리듬감을 준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수한 큰 맛을.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이제 한옥에서 아주 많은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붕선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대충 잡는 거죠. 눈대중으로. 그게 이제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제 한옥에 가서 보면 지금은 기둥들이 이제 다 보수로 해서 바뀌어가지고 고등나무가 다 됐는데 대들보는 아직도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옛날 게. 그러면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자연 그대로. 그래서 그거를 딱 목수가 보고 이거 대들보감이네? 이렇게 하고 그냥 갖다 얹어 놓는 거죠. 이거보다 이제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수한 큰 맛하고 그게 통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대충 한다는 개념이 구수한 큰 맛이라는 개념이 진짜 대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나무를 갖다가 그대로 살려서 그거를 쓰려고 하면 굉장히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거죠. 더 큰 디테일이 그렇죠. 필요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충이라고 표현하지만 굉장히 그 불균형을 맞춰서 전체 균형을 맞추는 그런 한옥의 아름다움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미인 구수한 큰 맛에 이제 다 있는 거죠. 네. 네. 칸트는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고 느끼는 감정을
크게 아름다움과 숭고함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 이 숭고의 의미, 이 한옥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한옥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비대칭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요거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름다움과 숭고를 구별을 했죠.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지성적인 영역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비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아름다움의 영역이라고 하면 우리의 상상력이 닿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 크다든가 갑자기 엄청난 힘을 느낀다든가 이러면 그걸 이제 숭고라고 이야기하죠. 크다라는 건 이제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옥 같은 경우에는 그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건물은 그 대칭이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밤만 보면 되니까. 근데 그거에 익숙한 친구들이 한옥을 보면 이게 한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칸트 같은 경우에는 포착과 포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포착이라는 건 이렇게 부분을 계속 내 보아가는 거죠. 근데 포괄은 이제 전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한옥은 비대칭이니까 다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가 돌아봐도 한눈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갖고 있는 흐름으로서의 건축. 그러니까 건물이 주위 배경에 녹아나는 상황이 돼버리면 어디까지 건축인지 확인, 포착조차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숭고하고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옥은 정말 끊임없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는 구들이 없어도 뭐 보일러가 대체하고 있고요. 또 겉은 한옥이지만 나무로 되어 있지만 속은 또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도 이것만은 꼭 지켜야만 되겠다. 이 한옥의 정체성을 이것만은 지켜야 되겠다. 이런 대체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옥의 또 특별한 점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산업혁명이 올 때까지 거의 살림집이 변하지 않고 몇천 년을 이어져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림집이 계속 변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한옥은 이제 조선 후기의 한옥이고요. 그게 이제 구들 때문에 그런데 구들이 변하면서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옥은 계속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한옥이 갖고 있는 건축 개념은 바뀌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옥은 늘 변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게 한옥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그 변하게 하는 힘, 그것만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흐름으로서의 건축 개념입니다. 그 흐름으로서의 건축은 자연과 소통의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사회와의 소통의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이 고립된 건물이 아니고 계속 소통하면서 흐름으로서의 움직일 수 있는 건축이라는 개념만은 바뀌면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옥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한옥이 가진 미학을 현대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한옥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여기에는 우리의 역사도 있고 문화도 있고 철학도 있고 미학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축의 영역으로 밀어놓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분들이 자기 영역으로 한옥을 가져가서 같이 좀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미학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미학만 해도 현대 미학이 상당히 이제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양이라는 게 이성 중심주의적인 어떤 발전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감성적인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미학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우리 미학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서양 미학의 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폭넓은 한옥에 대한 조감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막연하게 우리가 이제 한옥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느껴지고 있지만 네. 정말 이 속에 이런 인문학적 미학의 가치와 많은 이야기거리가 담겨 있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이상현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옥은 마당과 낮은 담장을 통해 어우러지는 개방적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낮은 담장은 오히려 외부인의 침입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과 늘 마주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인 없는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가면 이웃이 곧장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한옥이 가진 건축의 미학을 발견함과 더불어 소통하고 나누며 살았던 한옥의 정신 또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인문학 열전,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